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 니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성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행복 심리학자입니다. 본 책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행복과는 조금 다른 행복의 진실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과연 우리 뇌 속에 살게 된 행복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현재 가진 신체적 모습과 생각, 감정, 이는 우연히 갖게 된 특징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모두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게 된 특성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존에 어떤 도움을 줄까? 다시 말해 인간은 왜, 또 무엇을 위해 행복감을 느낄까?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해 별로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사실 지금까지 심리학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지 않았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걸맞는 해답을 제공했다.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는지, 입체감은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러나 최근 심리학의 진화론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여기저기서 던지기 시작했다. 왜 아기들은 귀엽게 생겼을까? 왜 인간은 뒷담화를 할까? 왜 남자와 여자의 뇌는 그토록 다를까? 행복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내 생각을 밝히기 전에 독자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인간은 왜 행복감을 경험할까? 행복하면 좋으니까, 혹은 중요하니까 같은 성의 없는 대답은 정중히 사양한다. 오랜 시간 행복을 공부했지만 나도 행복은 왜? 라는 질문을 진화론을 접하면서 갖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행복은 비움, 감사, 느림이라는 공허한 지침들의 지침들과 함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조금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고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복감을 인간이 왜 느낄까? 라는 질문으로 이 챕터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하다. 나의 간결하고도 건조한 답은 생존 그리고 번식이다. 아무리 쥐어짜봐도 낭만이라고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얘기를 나는 왜 굳이 주장하는가? 지금까지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너무 로맨틱하고 관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이런 행복 신비주의가 탄생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그는 행복이 최상의 선이라고 규정하며 존재의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각이다. 모든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다만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비과학적인 생각이다. 벌집을 비집고 들어가 벌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으면 그 녀석들은 아마도 한 목소리로 꿀이라고 외칠 것 같다. 역시 틀렸다기보다는 벌의 관점에서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대법칙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쓰는 확성기를 대면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주목! 인간과 벌, 특히 인간, 모든 생명체의 최종 목적은 행복도 꿀도 아니란다. 오직 하나, 생존이다. 그렇다.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존재 이유도 벌, 선인장, 토끼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행복과 연결시키면 당연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감정의 또 다른 특성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UCLA의 알렌 파루드치 교수는 범위 빈도 이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소개했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극단적인 경험을 한번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해 그 후 어지간한 일에는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전교 1등을 한번 하고 나면 예전 성적을 다시 받았을 때 실망하게 된다. 고깃국 맛을 한번 보면 예전의 콩나물국이 왠지 밋밋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위의 복권 연구에서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진다. 복권 당첨 후 그들은 TV 시청,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일상에서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더욱이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돈은 소소한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특별한 효능까지 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맛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먹도록 했다. 진짜 관심사는 대학생들이 초콜릿을 얼마나 음미하며 먹는지를 보는 것이었다. 초콜릿을 먹기에 앞서 설문을 했는데 한 조건에서는 설문지에 선명한 돈 사진을 한 장 끼워 넣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살포시 하도록. 흥미롭게도 돈 조건의 대학생들은 돈을 보지 않은 동료들보다 초콜릿을 덜 음미하며 먹었다. 그들은 초콜릿을 더 빨리 먹었고 표정을 분석한 결과 덜 웃으면서 먹었다. 돈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준다. 그래서 초콜릿 같은 시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이러한 자극을 음미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자극에서도 관심을 덜 갖게 한다. 돈을 생각할수록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덜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사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초콜릿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시시한 즐거움을 여러 모양으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살면서 인생을 뒤집을 만한 드라마틱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생겨도 초기의 기쁨은 복잡한 장기적 후유증들에 의해 상쇄되어 사라진다. 행복을 따뜻한 샤워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정서 시스템은 찬물과 더운 물을 조절하는 꼭지가 따로 달려있는 샤워기와 같다. 불행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은 마치 찬물 꼭지를 잠그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으로 샤워물이 덜 차가워질 수는 있지만 더 따뜻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많은 삶의 조건들은 이 샤워기의 찬물 꼭지와 비슷하다. 물을 덜 차게, 즉 삶을 덜 불편하게 만드는 효과는 크지만 물을 뜨겁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 생각이 가진 또 하나의 허점이 있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순간과 그 변화가 자리 잡은 뒤에 구체적인 경험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꿈꾸던 대학에서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하지만 막상 대학생이 되어
낯선 환경에서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외롭게 지내는 일상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강 직후 나는 종종 연세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아직도 입학해서 기쁘냐고 묻는다. 대답도 없이 대부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becoming 뭐뭐가 되는 것, being 뭐뭐로 사는 것. 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것, becoming과 그 집안 며느리가 되어 하루하루를 사는 것, being은 아주 다른 얘기다. 하지만 우리는 화려한 변신의 순간에만 주목하지 이 삶을 구성하는 그 뒤의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하면 당연히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를 하지만 실상 큰 행복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살면서 깨닫게 된다. 그제야 당황한다. 축하 잔치의 짧은 여행만을 생각했지 잔치 뒤의 긴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돈이나 출세 같은 인생의 변화를 통해 생기는 행복의 총량을 과대평가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행복의 지속성 측면을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상가 라 루시푸코가 400년 전에 지적한 대로 우리는 상상하는 만큼 행복해지지도 불행해지지도 않는다. 승리의 환희도 패배의 아픔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누려지지만 우리의 머리는 이 강력한 적응의 힘을 감안하지 않고 미래를 그린다. 그래서 항상 오버를 한다. 이것을 가지면 영원히 행복하고 저것을 놓치면 너무도 불행해질 것이라고. 한 연구에서는 연애 중인 대학생 커플들을 모아놓고 잔인한 질문을 했다. 현재 사귀는 애인과 헤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해질지 예측해보라고 했다. 그들의 예측값은 7점 행복척도에서 3.9 정도였다. 참고로 이 연구가 진행됐던 대학 재학생의 평균 행복수치는 5.4 정도였다. 이들은 이별이 자신의 행복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과연 애인과 헤어지면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해질까? 확인을 위해 행복 예측을 마친 커플들을 강제로 헤어지게 만든 뒤 행복 수치를 다시 측정해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선책은 실제로 최근 이별한 사람들을 모아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제 경험값과 이별을 상상만 했던 사람들의 행복 예측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결과는 예측과 달랐다. 이별을 실제로 한 이들의 행복은 현재 연애 중인 이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별 후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야속할 정도로 우리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게 미래를 과도하게 염려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산다. 대다수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고등학생은 오직 대학에 가기 위해, 대학생은 직장을 얻기 위해, 중년은 노후 준비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산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무엇이 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이렇게 비커밍에 눈을 두고 살지만 정작 행복이 담겨있는 곳은 비잉이다. 인생은 유한하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인생사다. 사람들은 상당 부분을 부와 성공 같은 삶의 좋은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쓴다. 이런 것을 소유해야 행복이 가능하리란 강한 믿음 때문에. 적응이란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일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다. 행복이라는 좁은 관점에서 보면 야속한 일이다. 수년 동안 몸과 약간의 영혼까지 팔아서 얻은 승진이 주는 즐거움도 불과 며칠이다.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쓰여왔다. 적응 때문에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결국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정서의 본질적 관심사는 행복이 아닌 생존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자원을 계속해서 더 많이 비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승진의 즐거움은 며칠 뒤 없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과장을 간 사람이 부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동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위해 땀 흘린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값으로 돌아가는 초기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유다.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에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행복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게 되어도 여기에 딸려왔던 행복감은 생존을 위해 곧 초기화돼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행복 연구에서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간명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유학 시절 지도교수가 쓴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은 행복의 기쁨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큰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은 성취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도 그 후 소소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행복은 아이스크림과 비슷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온다. 아이스크림은 입을 잠시 즐겁게 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내 손 안의 아이스크림만큼은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 행복해지기 위해 인생의 거창한 것들을 쫓는 이유다. 하지만 행복공화국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다. 남는 옵션은 하나다. 모든 것은 녹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주 여러 번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이다. 행복을 정육점에서 판다면 현재 시중의 고기들은 기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다. 오카멜 칼날이 필요하다. 그 칼날로 기름기를 제거하고 나면 행복의 살코기로 남는 것은 주관적인 즐거움과 기쁨이다.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처럼 자신을 집단의 일부로 생각할수록 행복의 쾌락적 부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내일이 없이 즐겁게 사는 여름 배짱이를 한심하게 생각하도록 세뇌받고 살았다. 두 가지 염려 때문에. 첫째, 쾌락주의자들의 즐거움은 저급하다. 둘째, 그런 사람의 말로는 한심할 것이다. 둘 다 근거 없는 염려다. 세상 모든 배짱이들이 부자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 수많은 최근 연구들에서 나오는 결론은 오히려 그 반대다. 행복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더 성공하며 사회적 관계도 윤택해지고 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정의했을까?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온갖 오명을 씌우는 쾌락주의자들의 모습이다. 하루를 보면 이들의 삶이 조금 어설퍼 보일지라도 10년 뒤의 이야기가 다르다. 결론을 맺을 때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였다. 우선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철학이 아닌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생각을 자주 하라는 처방을 내리는 의사는 없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지침들은 대부분 그렇다. 불행하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이다. 불행한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손에 못이 박힌 사람에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을 통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다. 행복의 핵심인 고통과 쾌락은 본질적으로 생각이 아니다. 둘째, 행복에 대한 이해는
곧 인간이라는 동물이 왜 쾌감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된다. 인간만큼 쾌감을 다양한 곳에서 느끼는 동물이 없다. 쇼팽과 셰익스피어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쾌감은 먹을 때와 섹스할 때, 더 넓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이유 자체가 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 현상은 한국인의 일상을 실시간 조사한 연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즐거운지를 대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먹을 때와 대화할 때.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문명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내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